마지막 나라. 이게 나라다를 만들어가는 국민 주권 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 안진걸. 박진입니다. 네, 우리 사회 정의와 공익을 위해 아주 어렵게 용기를 내서 중요한 공익 제보, 내부 제보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큰 불이익을 당하고 또 가족들의 생계까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또 자기 다니는 직장에서 왕따와 협박과 따돌림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사회의 비리와 부정을 고발하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의 비리를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를 냈는데 바로 그 제보자들이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익 그리고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큰 용기를 내서 중요한 공익제보, 내부 제보를 해주셨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요, 불법 비리에 관련된 그 공익 제보를 하신 분이죠. 이곳에 김종백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 불법 비리 내용에 대해서 함께 고발도 하고 대처도 해서 전에 본 적은 있지만 또 멀리서 이곳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스와 관련된 온갖 불법 비리 혐의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이 있었고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는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너무 가볍게 선고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김종국 선생님께서는 결정적 제보를 하신 분인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아쉽고요. 16개 혐의가 다 인정됐으면 형도 더 늘어나고 국민들의 그런 답답함을 좀 해소할 수 있었고 차후에 또 그런 정권을 잡았을 때 따끔한 처벌로 인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너무 약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옳은 일이라고는 하는데 이 공익 제보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김종백 선생님께서 제보를 하게 되면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 결정적 증거들이 제출된 건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직장을 잃거나 이게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지금은 좀 주위 참여연대라든지 호루라기 재단이라든지에서 많이 좀 도와주고 계시고요. 일단 먼저 처음 했던 가게는 문을 닫았고 지금 현재 이제 조그만 운전 버스 기사 예비 승무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이걸 하면서도 지금 참여연대에서나 이런 호루라기 외에 이런 시민단체에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많이 좀 해주시니까 그나마 좀 버티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네요. 저번에 어떤 방송 한번 출연하셨는데 시민들께서 응원의 댓글이라든지 힘내라라는 메시지 많이 보내주셨다고 저도 들었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응원이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근데 공익 제보를 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돼서 익명으로 또 철저한 어떤 신원 보장, 신변 보장을 요구하고 공익 제보를 했는데 그게 드러나가지고 예를 들면 김종국 선생님도 지금 경주라는 지역사회에서 생계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어려움이 꽤 있으시다고 한데 좀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죠. 주위 사람들하고 제가 이걸 직접 겪어보니까 주위에 이런 최근에 이런 모임 단체에 가서도 만난 분들이 얘기하는 게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 신원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 따가운 주위의 시선이라든지 또 언론도 이렇게 좀 정확한 보도가 좀 필요한데 조금은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그 공익 제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들었고 저 또한 그런 걸로 조금 많이 어려움을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신고하는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게 이제 사실 공익 예, 제보자들에게 맞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관련법도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공익 신고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뭐 이를테면 그 국민권익이나 국회 뭐 수사기관 다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게 또 문제인 거죠. 그런데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접수만 받기 때문에 접수를 받고 다른 뭐 기관으로 이첩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신분이 노출된다. 맞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요. 그 권익위뿐만 아니라 저는 권익위보다는 그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여러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비롯한 뭐 이런 그런 데서 오히려 그 공익 제보자가 제보를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상담하고 고민거리를 같이 의논을 하고 풀어놓으면 거기서 답이 나와서 그 답을 토대로 일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권익이라는 데서는 이제 접수만 하고 뭐 45일 정도, 60일 정도를 마냥 기다리다 보니까 접수를 했는데 내가 또 정보가 유출이 돼서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45일에서 60일 동안 지내야 된다는 자체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예. 또 많은 제보자들께서 헷갈려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게 공공 영역의 공익 제보는 부패방지법의 규정을 받고 어렵더라고요. 민간 영역의 공익 제보나 내부 제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법이 또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도 힘들고 또 제가 최근에 접한 여러 사례들은 뭐냐면 사실은 언론 보도가 되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익명으로 언론에 제보하신 분들이 많은데 언론 또 제보는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못 받아가지고 그 각종 법과 제도의 그런 지원이나 옹호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생님께서도 처음에 언론에 제보를 먼저 하신 거로 제가 아는데 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언론에 제보를 해서 저는 이제 이런 경험이 없었고 몇 군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도 이제 워낙 그 MB라는 이게 컸기 때문에 받아주는 데가 없었고 오히려 저를 설득하는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 맞대람재단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이렇게 좀 힌트를 주셔가지고 주진우 뭐 언론 그런 시사회를 통해서 나갔지만 그래도 언론보다는 이런 시민단체의 그 법 변호사님이라든지 이런 공통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 곳에 이게 제보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그야말로 이제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케어를 해주고 법적인 책임까지 해주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보장되어 뭐 맞습니다. 민간이고 공공이고 뭐 제보자가 뭐 그런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요. 혹시 후회는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후회하면 안 됩니다. 뭐 가끔씩 뭐 이렇게 좀 있다가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절대 후회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후회를 했다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죠. 끝까지 저는 후회를 안 할 겁니다. 제가 무슨 뭐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후회는 안 할 겁니다. 아 정말 이미 사실 상당한 불이익과 경제적 심리적 고통을 받으셨는데도 후회하지 않는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 공익이나 정의 실을 위해서 꼭 좋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야만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도 그 잘 가지. 제가 후회를 하면 저를 또 반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익 제보를 하지 말라든지 그 샘플로 뭐 김종백을 봐라 뭐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후회를 안 합니다. 가족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죠? 응원해주지만 걱정이 거의 100% 이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가족은 걱정 반 응원 반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여쭈고 싶은 게 사실 공익 제보 하시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떤 고통, 압박, 걱정, 불안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사실 공익 제보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폭로해 주셔가지고 정말 많은 공익과 국민들 이익을 거두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철저히 이렇게 보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언론에 제보하면 또 그것도 인정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떤 당부가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최근에 또 그 공익 제보자들한테 연락도 하고 만나 뵙기도 했지만 진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분들의 따가운 시선도 조금 따가운 시선을 좀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반면에 또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 지나가다 보면 진짜 응원해주고 음료수 사주시는 분도 많고 밥 식사도 이제 같이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 때문에도 용기가 나고요. 지금 어려운 실정은 그 공익 제보자들이 진짜 나라나 뭐 개인을 위해서 절대 제보한 건 아닌데 그분들이 지금 엄청난 그 고통과 재정적으로 아니면 가정 살림이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보완하셔가지고 그 이 공익 제보자가 더 이상 그 나오지 않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백 선생님 모시고 공익 제보자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우리 김종백 선생님 직접 스튜디오 모시고 공익제보자로서의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생생히 들어봤는데요. 2001년도에 부패방지법이 2011년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공익제보자, 내부제보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강화된 건 사실이지만 실제 지금도 곳곳에서 공익제보자들과 내부제보자들이 미흡한 법제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 공익제보자들을 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개인적 불이익을 무릅쓰고 그렇게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공익 제보를 하는 이분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단체입니다. 호루라기 재단의 이영기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사장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공익제보자, 내부제보자분들이 그동안 뭐 수백여 명이 우리 국민들의 뭐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걸 넘어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과 관련된 그런 공익제보나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서 앞장서 주셨는데 근데 호루라기 재단이 있어서 매우 든든하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네. 근데 거기서 활동하시니까 수없이 많은 공익제보자를 만나실 텐데 아까 그 김종백 선생님처럼 불이익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고 들었는데 어떠신 실태가 어떤가요? 예, 저희 호루라기 재단이 2011년도 말에 이제 설립을 해서 지금 만 한 7년 가량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많은 공익 제보자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의 고통, 여러 가지 어떤 생생한 어떤 그 이 경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때마다 상당히 사실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가장 사실 이 견디기 힘든 것은 공익 제보자들이 사실 그 이제 직장 내에서 버티기도 힘들고 또 직장에서 해고된 후에는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이러한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이러한 현실이 실로 상당히 좀 가슴이 아프고 개탄스럽기까지 한 그런 형편입니다. 2013년에 재단에서 실태조사를 했던 걸 보면은 42명 중에서 해임 파면 인사 조치가 59.5%, 그리고 생계 곤란과 소득 하락이 66.7%, 고발 이후 1년 동안 정신적, 신체적 질환 경험 50% 이상 막 이런 통계도 있어요. 자,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이게 이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조직 이기주의에 이제 사실 빠져가지고 자기 조직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런 조직의 비리를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아주 가혹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사실 법이나 제도가 이런 분들을 보호해 주는데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 사실 보면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어떤 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상당히 관대하게 대하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익명성 보장도 잘 안 된다는. 예. 오늘 아까 김용민 선생님도 익명성 보장, 그다음에 생계 곤란을 생생 이야기하고 오셨는데 아마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도 제대로 보호가 안 되니까 호루라기 재단이라든지 국제투명성기구, 뭐 참여연대 등이 공익제보자를 돕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부패방지법이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음에도 그런 그 불이익이나 그 왕따를 못 시키게 하는 조치, 그다음에 그렇게 용기 있게 우리 사회에 공익을 밝혀주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국민들은 큰 보상을 줘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굉장히 아직은 내용이 매우 미흡한가 보죠, 기사님이? 그렇습니다. 뭐 아직 그 개선할 그런 부분들은 꽤 있고요. 물론 이제 익명성과 관련해서 최근 이제 올해 10월 18일부터 이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이제 변호사를 통한 어떤 그런 익명 신고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계속 사실 그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그것이 그 실현 뭐 남용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사실 실현이 안 되다가 이제 그 올해 10월 18일부터 익명 신고가 이제 가능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권익위원회가 좀 뭔가 좀 널리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이러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이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홍보도 적극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보면은 이 공익제보자들에 대해서 이 보상이라든가 포상 제도가 물론 존재합니다. 네, 네. 존재하긴 하지만은 보상금 제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로 이제 내부 고발자, 내부 그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 이제 해주는 것이 보상금 제도인데요. 보상금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는 30억을 상한선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비율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적용해서 깎아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가 회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주는데 예컨대 그 금액이 1억일 경우에는 20%,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금액이 점점 깎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20억을 회수하게 된다. 그러면 한 11%, 약 2억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최고 상한액이 이제 30억으로 지금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 정률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수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은 300억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제 이 공익 신고자의 입장으로서는 그걸 통해 가지고 평생 이제 이 해고라든가 이런 데 눈치를 보지 않고 평생을 말하자면 이제 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공익제보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제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익신고에 대한 범위나 조사 과정도 굉장히 한계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를테면 김종백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언론에 제보를 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서 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건데요. 그런 한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이제 공익신고기관, 공익신고기관이 주로 이제 그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이나 권익위, 그리고 이제 공기업, 뭐 이런 몇 개, 또 국회, 이런 몇 개의 단체로 사실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이라는 것이 보면 공무원, 공조직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네. 혹시 이게 잘못 내가 이게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거꾸로 신분이 노출되는 어떤 이런 우려들이 그동안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언론 뭐 이런 데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현행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그런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빠져 있죠. 네, 네, 네. 앞으로 그 부분은 그 저번에 시민단체 낸 개정안 보니까 공익신고 대상 기간을 대폭 확대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호루라기 재단이라든지 또 뭐 지자체, 그 다음에 언론도 공익신고 대상으로 해놨던데 빨리 통과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익제보자 선생님들이 또 하나 지적하는 게 분명히 부정과 부패를 추모하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제보했는데 그 관련 법에 그 해당 법률이 아니라고 회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횡령이나 배임 같은 그 기업 범죄 이런 부분들도 지금 보호법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했는데 그게 그 법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대상 법이.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다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장님? 예, 그게 이제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에는 국민의 이제 건강, 안전, 뭐 그 환경, 소비자 이익, 그리고 이제 공정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와 관련된 법 이렇게 이제 해서 열거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 284개의 법률에 제한되어 있는데요. 외국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영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 행위를 사실은 그 공익 침해 행위로 규정을 해서 공익 신고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부패 비리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흔한 것이 횡령 배임입니다. 네, 네. 그런데 보호법 포함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횡령 배임이 지금 이제 제외돼 있음으로 해서 보호받지 못하고요. 사실 또 우스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의 비리가 공익 제보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아주 이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떤 현실이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사립학교법이 부패방지법에 포섭이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뭐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만은 아직 그 이제 공익침해 행위로서 좀 더 이 포섭돼야 되는 이런 어떤 법률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큰 파동이 있었던 양진호 방지법 같은 경우도 일종의 근로기준법상 금지한 뭐 직원 폭행행위 같은 건데 당연히 포함돼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법률로 제한할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모두 다 공익이고 불법이나 비리를 제보한 거면 예외 없이 공익제보자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사님 저도 가슴 아픈 게 아까 김종민 선생님도 생계 곤란함 겪고 있다고 하셨고 뭐 우리 국민들도 잘 아는 그 옛날 민간인사 잘 폭로하신 뭐 장진수 선생님 이분들 보면 지금도 직장이 없이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호라이 재단에서도 뭐 생계 지원 프로그램도 하고 있긴 하던데 그 민간 시민단체들의 생계 지원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이게 법 제도적으로 또는 정부가 지자체가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분들의 생계를 어쨌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용기 있게 폭로했는데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 너무 저희가 우리 사회에 큰 그 마음의 빚이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사실 이제 이 여기저기 다녀보면 저희가 이제 장진수 씨의 경우도 사실 이제 이 공익 제보를 하고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으로 복직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보니까 이 가족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만 식당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지내는 뭐 이러한 어떤 참 이 황당한 뭐 이런 그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요. 사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어떤 이 생계 지원 프로그램 뭐 직접적으로 사실 뭐 이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무슨 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장진수 씨만 하더라도 일자리 못 얻고 있거든요. 공익 제보를 하고 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길거리에서 진짜 거의 이제 배가 고픈 뭐 이런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모든 이제 국가기관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특히 이제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뭐 284개 정도 뭐 일종의 신고 대상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범위를 넓혀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이 우리나라는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열거주의. 그러니까 그 열거된 법에 한해서만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에서는 열거주의가 아니고 포괄주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공익 침해라고 그 간주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공익 신고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포괄주의 형식으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의견입니다. 네. 예. 아직도 그 법 개정안들이 이제 많이 제출되어 있던데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사님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국민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예전에 그 기억나는데 삼성공화국의 어떤 추악한 민낯을 폭로했던 분도 안에 그 내부 제보자였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힌 것도 거기에 있었던 공익제보자 내부 제보자 힘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던 뭐 국정원의 부당한 개입, 민간인 사찰도 다 우리 공익제보자들의 결정적인 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던데요. 맞아요. 사법기관의 그 수사는 나중에 시작됐거든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아직도 국가는 이 공익 제보자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많이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민간 단체에서 공익 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바로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한 공익 제보자들, 이분들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가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건강, 생명, 안전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서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공익 제보를 하고 내부 제보를 하신 분들 외롭지 않게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지 않게 우리 모두가 나설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도 국민 주권 시대 정책 현장 속으로 이렇게 공익 제보자들의 문제점을 만나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